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그리고 2주 정도가 지나니까 남편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받을 수 있었죠. 제가 찾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됐던 것들이 이렇게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차분한 마음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한 아빠, 나야. 지한 엄마? 제가 전화를 걸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는지 남편은 매우 당황한 목소리였죠. 잘 지내고 있어? 한번 볼 수 있을까? 그럼 당신이 이쪽으로 와줄 수 있어? 그렇게 10년 만에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남편은 저에게 충청도의 어느 병원 앞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통신소에서 받은 남편의 주소지인 듯 하더군요. 살아있으면서도 연락을 안 한 남편이 야속할 법도 한데 어쩐지 저는 조금 설레이는 기분이 들더군요. 하지만 아직 아이들에게 아빠를 찾았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사춘기인 아들이 가출한 아빠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해볼 문제였으니까요. 그리고 약속한 날이 되어 저는 남편과 약속한 장소로 갔습니다. 실내가 아니라 야외에서 만나기로 한 것이라 적당한 곳에 차를 세우고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잠시 후 봉고차 한 대가 도착했고 차에서 내리는 사람을 본 저는 너무나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은 분명히 남편이었죠. 그런데 어째서인지 휠체어를 타고 있더군요. 남편은 놀란 저를 보자 머쓱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놀랐지? 내 처지가 이래서 멀리는 못 가고 오라고 했네. 미안해. 당신 다리가 왜...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그래서 당신한테 더 연락을 못한 거야. 남편은 지난 세월 동안 홀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더군요.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는 너무나 원통했습니다. 10년 전 집을 나간 남편은 이쪽 지방에 있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저에게 생활비를 가져다 줄 생각으로 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남편이 크레인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고 다행히 목숨은 건졌으나 하반신이 마비가 되고 말았다네요. 사고가 난 뒤 2년간은 병원에서 꼼짝없이 치료만 했고 이후에는 통원 치료를 하며 지낸 세월이 8년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이렇게 되었으니 그동안 저와 아이들에게 연락할 수조차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곳 시골 동네에서 시어머니와 단둘이 작은 집에서 요양하며 지낸다고 하더군요. 그럼 어머니가 당신이랑 살고 계시는 거야? 나한테는 당신 소식을 전혀 모른다고 하셨어.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드렸어. 그렇게 당신 고생만 시켰는데 이런 몸으로 돌아가서 부담을 줄 수는 없더라고. 그래도 나한테는 연락을 했어야지. 미안해. 지환이랑 지영이는 많이 컸지? 지환이가 이제 고등학생인가? 남편은 힘들어 죽고 싶을 때마다 아이들을 생각하며 버텼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할수록 더더욱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본인은 장애인이 되었는데 그 부담을 자식들에게 지울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그날 10년 만에 남편을 만나고 집에 돌아온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남편을 원망하며 보낸 세월, 저 사람이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지냈을까 하는 생각, 끝까지 찾아볼 걸 하는 후회, 그냥 잘 있겠지 했던 방관, 그리고 장애인 아빠를 받아들여야 하는 아이들에 대한 걱정,
온갖 생각과 걱정이 뒤엉켜 그저 울기만 할 뿐 지나간 세월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후회와 통안의 마음으로 며칠을 보낸 저는 남편을 서울로 데리고 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이 지방보다는 남편의 재활치료를 위해서도 좋을 테고 연로하신 시어머니가 언제까지 아들 수발을 들을 수도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힘든 시간을 혼자 버텨온 남편을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을 이쪽으로 데리고 와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하고 휠체어를 타고 문제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집 수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이렇게까지 생각하니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우선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제 생각을 말하고 서로 협의를 해야 하겠더군요. 그래서 휴일날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께 드릴 반찬을 잔뜩 만들어 처음에 전화번호와 함께 받은 남편의 주소지로 내려갔습니다. 가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아직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근처에 도착해서 다시 전화를 걸 생각으로 그냥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 안내로 갔더니 거의 다 와서 초록색 대형 펜스로 길이 막혀 있더군요. 닫혀 있는 것으로 보아 그것부터는 사유지인 듯 했습니다.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고 결국 저는 그 앞에 차를 세워두고 펜스 사이로 난 틈을 이용해 안으로 들어가 보았죠. 흥신소에서 준 남편의 주소지는 시골 동네의 목장이었는데 제가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 일하는 사람들이 몇몇 보이더군요. 저는 그 사람들에게 남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려고 다가가던 순간 급하게 몸을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축사에서 걸어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은 분명 며칠 전 만난 제 남편이었죠. 저는 축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먼 발치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 유치원 가방을 맨 남자아이와 어떤 여자가 나와 남편에게 뽀뽀를 하고 어디론가 가더군요. 순간 저는 내가 본 것을 들켜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최대한 조심스럽게 그것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죠. 남편이 저를 만날 때 휠체어를 타고 나온 이유를 말이죠.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기 위해서 나한테 거짓말을 했나? 그럼 그 여자와 아이는 누구지? 아니, 집으로 돌아오기 싫다고 장애인 척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다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번에는 남편 전화번호와 주소만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이번엔 남편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한 달 뒤 흥신소를 통해 제가 알게 된 사실은 이렇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사고가 난 것은 맞지만 현재 하반신 마비 상태는 아니라고 하더군요. 다만 한 번씩 봉고차를 타고 나가 장애인 행세를 하고다니 확인을 해보니 하반신 마비인 척하며 산재보험금을 계속 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타먹은 보험금이 자그마치 5억이 넘었고 현재 그 축사도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젊은 여자는 남편의 세부인, 즉 상간녀였고 그 아이는 남편의 아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할 수 없으니 아이는 부인 호적에만 올라있는 듯 했죠. 동네에서도 그저 평판 좋은 가족일 뿐 주민 그 누구도 남편이 장애인인 줄 모른다고 했습니다. 몇 장의 사진과 해당 내용에 대한 몇 가지 서류를 전해받은 저는 잠시 멍해지고 말았습니다. 술 좋아하고 게으르기는 했지만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저리 나쁜 사람이 되었는지 그런 사람을 아이들 아빠라고 내 남편이라고 서울로 데리고 와 치료하겠다고 생각을 한 제가 바보였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묵혀둔 분노가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복수를 하기로 결심했죠. 먼저 남편의 재산 규모를 따져보니 축사에 대한 비용이 약 3억 정도로 계산이 되더군요. 저는 그 3억을 뺏기로 마음먹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전화 상담원 경력이 10년이니 목소리의 감정을 숨기는 것 정도는 쉽게 할 수 있었죠. 당신 잘 지내? 내가 옆에서 잘 챙겨주지도 못하고 나야 뭐 늘 똑같지. 그냥 그러고 있어. 괜찮아. 어머니가 도와주고 계셔. 내가 당신한테 하고 싶은 말이 좀 있는데. 그래? 뭔데? 말해봐.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우리 이혼을 하는 건 어때? 지금 상태로는 한부모 혜택도 받을 수 없고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버는 돈이 적어서 생활이 많이 어렵거든. 저는 최대한 미안한 말투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한부모 가정 혜택 받으면 좋지. 서류 정리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내가 혼자 애들 키우면서 빚이 좀 많이 늘었거든. 그거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조금 있으면 지환이랑 지영이 대학도 가야 하는데 빚이 너무 커서. 빚이 얼마나 되는데? 3억 조금 안 돼. 당신도 힘든데 이런 말해서 너무 미안하네. 그런데 지금 빚 때문에 생활이 안 돼가지고. 아니야. 내가 그동안 아빠 노릇도 제대로 못했는데 해줄 수 있는 건 해줘야지. 내가 처지가 이래서 해줄 수 있는 금액은 최대한 해줄게.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해줄게. 지환 엄마 정말 미안해. 가증스러운 남편놈은 상간녀와 주판을 튕겨볼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다지 걱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이 이혼을 하면은 그 아이를 남편 호적에 올릴 수 있으니 상간녀 입장에서는 돈 주고 이혼시키는 게 나을 테니까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 돈을 안 준다고 하면 그때는 이혼 소송을 해도 어느 정도는 받아올 수 있을 거고요. 그런데 제가 남편에게 돈을 달라고 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제 목적은 돈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제 목적은 남편놈과 상간녀의 파멸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제 예상은 맞아떨어졌습니다. 얼마 전 남편에게 연락이 와 이혼을 하자고 했고 제가 부탁한 3억도 무사히 받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러 저와 남편은 무사히 합의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무사히 이혼을 한 저는 그동안 모아둔 남편의 거짓 장애인 행세에 대한 증거를 들고 근로복지공단에 찾아가 신고를 했습니다. 공단 측에서는 제가 제시한 증거가 너무나 자세해서 바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하네요. 결국 근로복지공단 측에서는 남편을 경찰에 고발을 했고 지금까지 지급된 보험료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했지만 세금을 빼돌린 그 죄질이 나쁘다 하여 길지 않지만 실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부정수급한 보험료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남편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을 때 저는 남편의 그 여자에게 상간녀 소송을 걸었습니다. 제가 상간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얼마 되지 않아 소송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들이 부부로 살았다는 증거가 충분했으니까요. 물론 상간녀는 자신은 남편이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주장을 했으나 이렇게 저의 10년의 세월에 대한 복수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전 남편과 상간녀로부터 받은 돈이 있으니 앞으로 아이들 대학 등록금과 결혼 비용은 큰 걱정이 없네요. 이 돈은 지금까지 남편이 아이들을 돌보지 않은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쓰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아빠 이야기는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가정을 등진 남편은 결국 범죄자가 되고야 말았습니까요.
편한 길만을 꿈꾸는 사람은 안 좋은 쪽으로 발전하기는 쉬운 것 같습니다. 저와 아이들은 언제나 건선징악과 인과응보라는 말을 가슴에 새겨두고 이제 정말 오로지 새 식구가 된 저의 가정을 선하지만 단단한 마음으로 끝까지 지켜나가겠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응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